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요즘 이제 태풍도 좀 지나가고 날씨가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이 끝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우리가 아직 기상이 9월 달에 좀 시시각각 바뀌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으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뭐 어차피 집에만 계실 테니까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겠죠.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20년대를 공부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무장독립투쟁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좀 이렇게 느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수업을 못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배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되게 오랜만에 가르치는 거라서 좀 설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 이름도 비슷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투덜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그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에서 그 추운 만주에서 독립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게 싸웠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투덜대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좀 복잡하지만 그럼 제가 한번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임시정부를 했는데 3.1운동 할 때 그 의 중에 하나 기억나실까요? 사람들이 이제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게 커지고 뭔가 가슴속에 끌어오는 열정을 무장투쟁으로 쏟기 시작한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년대부터는 사람들이 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더 많이 건너와 가지고 무장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교전들도 나타나게 됐던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위치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지도에 제가 여기 옆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단 뭐 홍범도, 뭐 최진동, 안무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됐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홍범도의 부대가 가장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최진동이나 안무나 이런 분들의 뭐 부대 이름도 알고 이러면 좋지만 거기까지 만약에 외우시지 못한다, 최소한 이 홍범도라는 인물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범도. 이 봉오동 전투는 이 부대가 이제 만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좀 진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먼저 얘네들 소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쳐들어오면서 둘이 이제 붙게 된 건데, 당연히 어떤 무기의 진로 보나 그다음에 병사 수로 보나 독립군들은 사실 일본 정규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독립군들의 전투 방식은 우리 옛날에 의병이랑 비슷합니다.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형이 유리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이 좀 우리 독립군들을 얕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만주 연해주로 겨우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군사 훈련을 했다 해서 뭐 얼마나 숫자가 많을 것이며 또 얼마나 그 무기가 뭐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운 좋게 상당히 이제 신식 무기들을 많이 구비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것보다는 전투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방심을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봉오동이라는 지역에서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고, 당시 이제 홍범도랑 뭐 최진동이나 안무의 부대에 의해서 사살된 일본 수보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아군과 적군 구별을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이 패배를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일본이 좀 이제 자기들의 자존심에 좀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필기를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여기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애들은 이 독립군들이 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들 위주로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또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본이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자, 이거는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만주에. 그 지역에서 중국 이제 뭐 마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도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그런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영사관을 공격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좀 난리를 피우라는 거죠.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들 시켜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분명히 조선 놈들이 한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핑계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잡아들이고 뭐 죽이고 하는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어떤 보복성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있었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 교과서도 현재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라고 요새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홍범도와 또 그 휘하 부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 이름 또 많이 들어봤죠? 김좌진 장군이 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또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홍범도와 이제 김좌진. 이 두 부대가, 물론 그 밑에는 또 다양한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부대만을 제가 필기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 홍범도와 김좌진이 역시 봉오동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전술을 하다가 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어떤 전과를 상당히 올렸던 그런 전투예요. 당시 이제 독립군의 어떤 규모와 일본군의 규모는 거의 한 4배가량 정도 차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해서 전투를 했을 때 패배하기 힘든 정도의 숫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형이 매우 복잡하죠. 이런 데서는 사실 머릿수만 가지고 전투가 안 돼요. 마찬가지. 이때도 역시 홍범도와 김좌진이 좀 작전을 잘 세운 덕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일본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뭐 사상자가 얼마나 났든 간에 어쨌든 정규군이 그렇게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독립운동가들이나 어떤 지식인들도 이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자부심 막 이런 거를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기록들이 대체로 이 사건들을 많이 뻥튀기 했겠죠. 왜냐 사람들한테 좀 불을 지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전투가 또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자 이제 일본이 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확실히 좀 저기 해야겠다, 조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일으켰던 사건이 간도 참변입니다. 자, 간도는 일단 그 만주의 한 지역이죠. 이 간도 지역에 일본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독립군뿐만이 아니라 민간인과 그 가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학살하고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폭력을 자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간도 참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어떤 기사화 시켜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참상이 되게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사실 교과서에 기록된 것은 많이 이제 축소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좀 너무 자극적인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간도 참배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이 아마 영화 암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암살에 어떤 전지현의 과거 이야기에서 살짝 언급이 돼요.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를 뭐 잃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어난 그 해가 1920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경신참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군들이 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 막 숨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민간인인 척 이렇게 막 행동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민간인 마을 자체를 불태우고 이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함부로 이제 만주에 머물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자라고 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밀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제가 또 지도로 띄워 드릴 겁니다. 이 밀산이라는 곳에 이제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부대로 나눠져 있던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마침 그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자, 그때 러시아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일본하고 일단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쉽게 뭐 적군, 백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붉은 군대, 뭐 하얀 군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적군이라는 거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력을 의미하고, 이 백군은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호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적군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도와달라라고 한 겁니다. 뭐 도와달라라기보다는 손을 내민 거죠. 야, 너네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걔네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적군과 함께 백군을 물리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백군이 일본이랑 또 친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저 사회주의 러시아를 무너뜨려야 되다 보니까 이 백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적군하고 함께 일본과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면 되겠다, 이런 계산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어로는 이제 스보보드니라고 하는데, 이 자유시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러시아하고 뭔가 같이 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시 여기에 모여 있었던 우리 독립군은 사상과 이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소위 말해서 좌파 계열의 어떤 독립군 부대가 있었고 우파 계열의 독립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과 러시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김자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시로 가자라고 했을 때 김자진은 나 그건 싫다 해가지고 중간에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탈하지 않고 거기까지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럼 러시아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복잡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지지했던 요 독립군들이 또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가 뭐 상해파, 뭐 이르쿠츠크파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걔네들 사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독립군 부대의 지휘권, 이거를 누가 갖냐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일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계열, 또 공산주의 계열에서도 또 다른 애들, 이런 식으로 막 내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야, 너네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라면은 그냥 무기 버려, 무장 해제해. 왜냐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하냐, 이러고 반발한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끼리의 싸움도 있었고 어떤 러시아의 어떤 무장 해제나 압박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게 된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를 끝까지 이해를 못한 채로 수능을 보고 그랬었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유시 참변이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갔는데 독립군 부대의 지휘권을 놓고 내부 분열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유혈 사태가 난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어렵죠? 잠깐 숨 고르기 좀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패전을 서력하기 위해 계속 부대를 증파했다. 이들은 독립군 토벌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마을과 학교를 불태웠다. 한인들을 패전의 분풀이로 삼았던 것이다. 일제의 만행은 잔인했다. 이른바 경신참변이라 불린 이 토벌로 불과 2달 동안 수천여 명의 한인이 잔혹하게 피살됐다. 러시아와 인접한 이곳은 일종의 위계적 안전지대였다. 이곳에서 독립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다. 그러나 이 변방의 외진 마을도 안전하지 못했다. 독립군들은 군사적 지원이 가능한 안전지대를 찾아 새로운 근거지를 물색했다. 중국 동북지역 최대의 담수호 싱카이호. 얼핏 보기에 바다라고 느낄 만큼 넓은 이 호수는 건너편까지 직선거리로 50km가 넘는다. 호수의 4분의 1은 중국에 속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차지다. 수평선 넘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다. 수많은 한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이 호수와 이어진 물줄기를 따라 러시아로 흘러들었다. 중국을 떠난 독립군단은 자유시로 향했다. 약소 민족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소련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시에 결집한 독립군들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린다. 자국의 혁명을 먼저 도우라는 소련 측의 요구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러시아 지역 독립군과 달리 만주에서 건너간 독립군들은 남의 혁명에 가담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소련의 그 과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시베리아 지역에 와 있는 백군들을 몰아내는 일이 우선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군들이 이 혁명군과 합세를 해서 이 백군을 몰아주는 이런 작전에 참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소련 혁명군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강요했다. 자국의 혁명을 거들지 않으면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총을 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전체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들 총살 맞은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이 길 건너가지고 저쪽에 제야강이 있거든요. 제야강으로 쫓아갔어요. 소련군의 총격을 받은 독립군들은 제야강으로 뛰어들었다. 자유시에 주둔한 독립군 2천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90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내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다. 독립을 위해 사선을 넘었던 동지들이 죽거나 포로가 됐다. 참으로 통분할 일이었다. 독립군단 절반 이상이 괴멸된 자유시 참변.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만주로, 연해주로 뿔뿔이 흩어졌다. 북노군정서 총재 서일은 자유시 참변의 통분을 참지 못하고 2달 후 자신의 근거지에서 자결했다. 북노군정서 사령관 김자진은 독립군 재건을 도모하다 북만주 하이린에서 동포 청년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다. 대한북노독군부 지휘관 홍범도는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하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천지는 일본의 것이 됐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어느 때든 독립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독립의 정신을 지킬 뿐이다.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여기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일부가 그냥 강제적으로 러시아 혁명군에 이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독립군의 어떤 규모가 더 축소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일부는 결국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만주로 내려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독립군 부대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뭐, 딴 데 간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어떤 독립군 부대장 중에 한 명이 서일이었다는 사람은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자책하다가 뭐 자살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독립군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좌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을 겪고서 만주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다가 다시 이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3부라고 합니다. 각각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참정신. 그래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 세 개를 막 다 구분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얘네 세 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일단 3부는 뭐냐?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 민정조직이면서 군정조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교과서에 보면은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관할 지역이 나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의 영토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거기는 중국인의 영토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조선인들을 이 사람들이 좀 관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리했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어떤 민정기관 같은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뿌리는 독립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정 형태의 조직도 갖추고 있는 그런 애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뭐 그 지역의 조선인 자치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정신. 그 중에 이제 조금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요 참의부는 임시정부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조금 이제 관리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아시지 마세요. 얘네 셋은 그냥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만주에 와가지고 스물스물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 쟤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저러고 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쟤네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당시 이제 미스야라는 일본 쪽의 어떤 일종의 대표인데, 그 사람이 만주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인 대장이 있어요. 뭐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스야라는 사람이 장쩌린한테 가서 우리 같이 만주에 있는 조선이 어떻게 할지 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둘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그럼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주랑 연해주로 막 넘어가 산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거기는 누구 영토예요? 중국의 영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지낸다고 하지만,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인들이 뭐 쟤네 불쌍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다툼도 있었죠. 다툼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같이 살아갔던 건데, 이 미스야 협정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조선인을 잡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 사람들한테 다 현상금이 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선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돈벌이로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스야 협정 체결 이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이제는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군만 내가 피해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일본군만 피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매우 악랄한 어떤 협정이겠죠.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활동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막 고민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우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로 좀 우리 합쳐가지고 활동을 하자, 3부를 통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3부 통합 운동은 뭐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필기에 썼죠. 미스의 협정이 1925년입니다. 근데 1925년 이후로는 분위기가 뭐 공산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뭐 민족주의든 일단 우리가 하나로 좀 합쳐가지고 일본에게 저항하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한 단체 중에 하나가 신간회인데 그 27년에 나오거든요. 그 신간회가 바로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나온 단체예요. 마찬가지 만주에서도 야, 우리 하나로 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다 해쳐요. 다 해친 다음에 자, 해쳐 모여 했는데 얘네가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쳐 모여 했더니 2개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남쪽에는 국민부, 남쪽 맞나요? 헷갈려가지고 남쪽에는 국민부, 북쪽에는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로 못 합친 거죠,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이 국민부에서는 이제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고요. 거기에 있었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독립군 장군이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지금 아직은 우리 교과서에서 뒤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혁신의회에서는 한국 독립당이 나오고 거기에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장은 바로 지청천입니다. 뭐 기록에 따라서는 이청천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는 주로 지청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건데, 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만주사변이 터져요. 사실 필기에다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던 것 같은데 31년, 그러니까 이제 30년대죠. 30년대에 만주사변이라 그래서 일본군이 아예 중국 영토인 만주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뒷전이고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중국인들이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스의 협정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 그래, 조선이 너네가 잡는 거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협조 체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중국인들이 당연히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이나 한국 독립군과 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중연합작전이 1930년대에 벌어진다라는 건데, 우리 교과서는 여기서 이제 잘라서 그래, 20년대는 일단 이것만 공부해, 30년대는 나중에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사실은 좀 한 번에 하는 게 흐름상 좋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얘기는 이제 좀 접어두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만주사변이 이제 우리 교과서 끝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끝부분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순서. 역사는 하여간 순서죠.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호동 전투 다음에 훔친 사건,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다음에 간도참변, 밀산 갔다가 자유시로 갔는데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내려와서 3부를 만들었는데 미스의 협정으로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합치자 했는데 결국에는 못 합치고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돼가지고 각각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거 공부할 때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좀 뭔가 되게 뭉클하고 되게 이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더 사실 느끼기 쉬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고 뭐 이 단체가 있었는데 뭐 일로 갔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역사를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참고 자료로 뭐 영상 같은 거를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단체 이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이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점점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좀 뭐랄까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의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이제 부분은 우리가 좀 마무리했고 이제는 약간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의열단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여러 매체에서 조금씩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의열단원들의 어떤 활약상이나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외면을 받았던 그런 단체와 인물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김원봉은 조금 이제 명예회복이 다 되지는 않았죠. 자, 어떤 단체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열단, 어떤 의열투쟁.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로 활동은 일종의 이제 뭐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어떤 기관 폭파 이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예요. 이런 테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었고 그 대표가 바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김원봉의 사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막 20대 초반, 막 많아야 막 20대 중후반 막 이래가지고 젊은 혈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고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이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뭐 죽이고 온다던가 폭탄을 던진다던가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활동들이에요. 한번 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어떤 마음가짐 자체를 즐겁게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살자. 그래서 되게 성격들이 유쾌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의 외모라든지 또 이런 차림새 이런 것도 항상 말끔하게 하고 다녔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가 찍히는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의열단원들은 대체로 어떤 세련된 그런 복장과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열단원들, 제가 필기에는 하나하나 쓰지는 않았지만, 자,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한 명씩 이제 나오죠. 그냥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박재혁도 나오고, 뭐 김익상, 김상옥, 뭐 김지섭,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되게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김익상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총독부를 이제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들고 이제 잠입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 총독부를 들어가서 이제 어떤 주요 인물들이 있는 곳에다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전기공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수리기사처럼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가면 사람들이 뭐 수리기사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폭탄은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 터졌는데 그 방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사상자는 없었고요. 이건 안타깝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근데 또 이게 대단한 게 김익상이 그 상황에서 또 막 혼란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말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유유히 또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그래서 김익상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의열 사건들 중에 보기 드물게 폭탄을 던지고도 살아서 돌아온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열단에서 막 파티가 났겠죠. 야, 얘 살아 돌아왔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상이 야, 나 또 갈게. 이렇게 또 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어떤 인물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수로 어떤 영국인 기자인가요? 뭐 그 사람의 부인을 잘못 쏘게 돼요. 잘못 겨눠가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부인의 남편이 영국인 기자가 바로 총을 빼가지고 김익상을 쏘게 되고 김익상이 이제 그 부상 때문에 결국엔 체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얼마가 죽었다는 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김익상이고요. 그다음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진짜 영화로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종로경찰서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 폭탄이 크게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시내 어떤 집 안에 숨어 들어갔겠죠. 숨어 들어갔는데 또 며칠 뒤에 거기를 막 경찰 한 20명이 포위를 해요. 근데 김상옥이 또 그 포위망을 막 총을 20명과 싸우면서 그 와중에 또 몇 명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뭐 막 눈밭을 막 맨발 뭐 집신 같은 걸 신고 막 도망을 가다가 뭐 발가락에 이제 동상에 걸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도 했다는데 그렇게 이제 도망가고 나서 나중에 또 은신처가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거의 뭐 1000명의 이제 일본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을 포위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400명이 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 김상옥이 요즘 영화에서는 없죠. 전설의 이제 쌍권총. 권총을 이제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권총들을 들고 그 400여 명의 일본 경찰과 계속해서 교전을 벌인 겁니다. 혼자서. 3시간 반 동안 싸웠다고 하고요. 그때 죽인 일본 경찰이 한 16명인가요? 뭐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혼자서. 사실 우리가 영화로 막 보다 보면은 그런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1대2로만 싸운다고 해도 매우 불리한 싸움이에요. 사실 총싸움은 특히. 근데 김상옥은 막 지붕을 막 뛰어다니고 막 담장을 넘고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죽이고 하면서 3시간 반 동안 16명을 죽이고 나중에 결국 총알이 하나밖에 남지 않자 스스로 이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체를 봤을 때 그 총에 맞은 어떤 자국이 10군데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총을 맞고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일본 경찰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화로 과연 재현이 될까? 왜냐하면 막 진짜 그 몇백 명의 일본 경찰을 막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총을 쏘는 그런 장면 어떻게 재현할까 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밀정, 그 밀정의 첫 부분을 보시면은 박희순이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캐릭터가 아마도 이 김상옥을 좀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하나 더 할까요? 한 김에 김지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일본 천안궁에까지 가요. 그냥 뭐 시시하게 뭐 경성, 한성 이런 거 말고 나는 심장부로 간다.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천안궁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3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경비병들을 제지하지 못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일단 1개를 그 사람들한테 던졌어요. 근데 불발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다급하게 2번째 걸 또 던졌는데 그것도 불발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걸 던지려는 순간 이 사람이 잡히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발된 게 맞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거사들은 내가 나 내일 거사할까? 이런 게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폭탄이 습기를 먹고 이제 좀 뭐랄까요? 터지지 않는 그런 폭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닷물에 습기가 차가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그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그걸 안 뽑고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훈련 안 했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사기를 또 많이 당한다 폭탄을. 왜냐면 우리가 폭탄을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거 진짜 맞아? 해볼까?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믿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안 터지는 거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지섭도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혔어요. 근데 계속 이런 것만 얘기하면 좀 슬프니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나석주? 이거 성공을 했던 건데 이분은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그거 뭐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져 성공했던 분인데 이분은 대담하게도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먼저 한번 쓱 훑어봐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맞은편에 있던 은행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먼저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그게 안 터졌어요. 근데 일단 폭탄이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거리에 사람들이 막 은행 앞으로 막 몰려오고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이 사람은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고 나와서 이제 교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명동에 가면은 옛날에 그 거리가 있거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던 그 자리. 거기에 가보시면 이제 그 나석주를 기리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시게 되면은 아는 척 하세요. 야, 이게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있어 보이겠죠? 어쨌든, 제가 좀 이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러분 지루할까봐 그런 거고요. 이 의열단의 활동이라는 게 대체로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아주 좋아했던 열렬한 광팬이었던 분이 바로 신채호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저번에 임시정부 할 때 이승만을 막 쌍욕을 하고 임시정부 다 갈아엎어 없애 그냥 없애 뭐 이랬던 분 있잖아요. 과격한 분. 이분이 김원봉을 딱 만나가지고 앞으로 의열단이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이런 걸 한다고? 이러면서 감동해가지고 글을 막 써줍니다. 그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의열단의 일종의 행동 강령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벌써 첫 줄부터 이 신채호의 생각이 다 드러나 있어요. 외교? 뭐 준비? 개소리 하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린 뭐야? 폭력이야. 이러면서 신채호는 그 과격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의열단을 매우 좋아했던 거죠. 실제로의 의열단의 활동 목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게.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대중들이 아직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그래, 우리도 합시다. 이러면서 막 다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 한 26년 정도쯤부터 노선을 바꿔요. 20년대 중반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자꾸 사람들 잡히고 죽고 하다 보면은 의열단원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중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투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직적인 투쟁.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해서 아예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에 있었던 황푸군관학교라는 곳에 이 의열 단원들을 이제 입학을 시키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규로 군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을 여기서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지만 어떤 조선 의용대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반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김원봉은 자기와 이제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또 그 주변 사람들 하나로 뜻을 모아가지고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결성하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민족유일당 운동의 어떤 영향으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제가 아까 뭐 김지섭이나 뭐 김익상, 김상호, 나석주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사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분들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기관하고 연결하는 정도까지 할까요? 네, 그 정도까지는 해주세요. 뭐 이런 거까지 다 외워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시험에 안 나와도 이거 내가 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 부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마지막 줄쯤에 보시면요. 의열단원은 아니지만 또 이런 의열투쟁을 했었던 인물 2명이 나옵니다. 강우규라는 분과 조명하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강우규 열사는 나이도 되게 고령이세요. 60이 넘은 나이에 독립에 대한 어떤 그 의지, 막 일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좀 힘이 붙였겠죠. 뭐 요즘 65세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65세면은 조금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정신만은 살아남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하라는 분은 이제 타이완에서 거기도 이제 일본이 이제 막 드나들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일본 왕족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갈 때 습격해가지고 독이 든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명하 열사는 붙잡혀서 죽었지만 그때 칼을 맞은 사람은 결국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됐던 거죠. 어쨌든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냥 이런 분들도 계셨구나.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